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으란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공공기관이 지금 노동이사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요. 관련 내용을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노동계하고 지금 경영계가 엇갈린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현장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자, 노동이사제라는 게 무엇이고 법이 시행이 된다면 또 무엇이 달라지게 되는지 조 변호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11일 어제 공공부문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요. 개정안이 공포가 되면 6개월 뒤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노동이사제가 도입이 됩니다. 지금 대상은 전국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0여 곳에 이제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노동이사제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우리 일반 기업이나 기관에 보면 중요한 그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가 있는데 이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를 이사회에 참여시켜서 그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기존의 경영진과 노동자 대표가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목적은 이렇습니다. 노동자도 경영 결정에 참여하게 해서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이고 이번에 이제 통과한 법률안이 한국전력공사라든지 가스공사, 국민연금공단 이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노동이사제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이 노동이사는요.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노동이사로 임명을 하고요. 노동이사는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맡을 수 있고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제계와 지금 노동계의 반응이 굉장히 상반돼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정책계 같은 경우에는 노동이사제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다면서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고요. 또 이게 지금은 공공기관에만 적용이 되지만 앞으로 민간 기업으로 확대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경제계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계는 이 노동이사제를 굉장히 염원을 했었고 그중에도 이제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선두에 서서 주장을 했었는데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가 노사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성숙한 사회로 나가는데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하면서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상반된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두 분은 그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정 교수님께 좀 여쭤보죠. 예, 이게 지금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요. 지금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보수정당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비교적 그런 과정 없이 통과가 된 거고요. 그런데 그럼 정치권이 노동계의 표를 의식해서 갑자기 몰아붙였냐. 그렇게 보면 조금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에는 경영계도 참여를 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말하자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갈등을 좀 줄여야 된다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논의를 많이 하는데 2020년 1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합의안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노사 갈등이 굉장히 좀 극렬한 나라로 많이 분류가 되는데 그렇죠. 해외에서 볼 때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경영계에서 이미 결정을 내리고 노동계는 못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아예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입장도 좀 반영이 되고 이렇게 하자라는 취지도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보충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취지는 좋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은 공공기관이라는 곳이 민간과 달리 정치권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취지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국민적인 입장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측면에서 맞는가라는 사업들이 무리하게 추진되다가 결국은 그 기관장도 나중에 문제가 되고 그 피해가 기관에 오는 기관도 있었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노동이사제를 통해서 좀 견제하자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저는 이 부분이 같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공공부문 개혁도 같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시선이 있는데 하나는 공공이니까 민간과 다른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면도 있지만 거꾸로 그런 면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안정성이라든가 혜택이라든가
그래서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민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효율성이라든가 능력 검증이 좀 느슨하다는 지적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부문도 왜 국민들 내각에서 이런 공공부문에 대해서 철밥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지 점검을 같이 하면서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공공기관의 뭐 개혁 이 부분은 뭐 예전부터도 많이 논의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이게 병행돼야 된다 지금 그런 지적을 해주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조 변호사님께서는? 사실 이 노동이사제가 이번에 처음 도입이 된 것이 아니고요. 2016년도에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일부 그 공공기관에 대해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이미 했었습니다. 네. 서울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의 일부 공공기관이 이 노동이사제를 두고 있는데 지금 한 5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럼 결과가 좀 나왔겠네요. 결과가 네. 나오기는 했는데 일단 맨 처음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너무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들어와서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면 의사결정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대립구도만 양상되고 갈등만 일으키고 네.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우려는 이제 생각보다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있고요. 네. 다만 이 노동이사 가 도입이 돼서 기업이 효율적으로 성장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결과는 아직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아예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이 되는 게 의무화가 되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 우리가 주시를 해서 봐야 되는데 일단 노동이사제가 들어옴으로써 가장 좋은 거는 그 공공기관의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아무래도 공공기관은 정치계와 좀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 제고 측면에는 굉장히 좋은데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단점이라고 한다면 의사결정 속도가 이제 지체가 된다라는 거죠.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의 노사협력 그런 평가를 했던 것이 있는데 세계경제포럼에서 2019년도에 국가경쟁력 평가 그 노사협력 부분이 141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30위에 해당을 했거든요. 네, 거의 그렇게 미치네요. 본다면, 밑바닥이네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굉장히 노사협력이 안 되는 가운데 이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참여를 하는 게 과연 갈등을 계속 부추기는 양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노동이사제가 굉장히 장점이 많고 목적이 굉장히 바람직하잖아요. 네. 그런데 노동이사가 지금 1명 이상을 둘 수 있다라고 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사 1명이 들어와서 과연 그 발언권이 충분할 것인지 그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효과가 얼만큼 있겠는가. 맞습니다. 노동이사제가 정말 충분히 기능을 하려면 지금 책임을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권한과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동이사로 선출되는 그 분이 전문적인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경영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경영을 실제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정말 우리가 원래 주장을 했던 대로 잘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을 갖추는데도 우리가 그러니까 교육이라든지 노력이 여러 가지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제도들이 새롭게 이렇게 마련되는 것도 좋지만 그 기존에 먼저 된 것을 좀 참고해서 여러 가지 조사도 좀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항상 현장 상황을 잘 보면서 좀 계속 보완이 좀 돼가는 것이 항상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이제 앞서 경영계에선 민간으로 확대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두 분께서는? 저는 뭐 사실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법으로 하는 것은 뭐 노동 문제나 안전 문제나 이런 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경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게 법적으로 과연 강제 조항을 실제로 국회에서 만들어 통과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기간에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이제 공공이라는 것은 세금이 투입되는 부분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법적인 조항을 이렇게 해도 기관 내부에 저항이 적었던 것이고 기업에서는 굉장히 저항이 있을 수 있고 또 기업마다의 상황도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해야 된다라는 비판을 일각에서 받고 있는 이유는 이사회가 사실은 잘못된 결정이라든가 투명성의 견제 역할을 그동안 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수기 이사회다. 심지어 사회이사도 그 제도의 취지를 못 발휘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대기업 관계자들이 재판 가면 나중에 경영 투명성 방안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하는데
기소돼서 재판 가기 전에 미리 좀 자체적으로 그렇죠. 그런 안을 만든다면 더 좋겠죠. 네. 네, 교수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이 공공기관에 이번에 노동이사제가 도입이 되면서 민간까지 확대될 전망이라는 예상은 여기저기서 지금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이 돼서 그 영향력이라든지 경영성과까지 높아진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면 민간도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압박에 시달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간 부분까지 이런 것을 뭔가 규제, 강제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고요. 지금 사실 경영을 잘못하게 되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로 이미 판단을 받습니다. 소비자들이 지금 감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율성 부분도 충분히 신장시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또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여성 혐오 논란을 일으켜서 서비스 중단했던 AI 챗봇 이루다. 지금 서비스를 재개해 보기 위해서 베타 테스트를 이달에 한다 하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논의되는 얘기들이 여성 개발자 비율도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경력 단절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지금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정 교수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면 저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예, 2020년 12월쯤 선을 보인 이루다라는 채팅 로봇은 일상 대화가 가능한 챗봇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관심을 끌었는데요. 지금도 일부분 챗봇 기능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홈쇼핑 고객센터 이런 거 예전에 다 전화로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챗봇 활용해 주세요라고 하면 약간 우리가 많이 쓰는 질문에 대해서 입력을 하면 바로바로 AI를 통해서 답변이 오도록 고객님 어느 전화로 연결해 주세요. 이런 식이죠. 근데 이루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어떤 채팅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관심을 끈 거고 당연히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해서 선을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당시에 논란이 일었는데 하나는 이 이루다의 답변이 장애인이라든가 특정 인종에 대한 또는 성소수자에 대해서 혐오 발언이 하더라. 그래서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논란이 있었고 또 하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있었죠. 이루다를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대화 문장을 1억 건 답변을 분석해서 인공지능에 말하자면 좀 거친 표현으로 심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특정 인물의 이름, 주소 이런 게 그대로 노출되면서 또 문제가 됐습니다. 네, 특히 이제 혐오 발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큰 질문을 던졌는데 앞으로 AI 기술이 공공의 부분이든 민간의 부분이든 많이 활용이 될 텐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윤리성을 띄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던져줬는데요. 거기서 나왔던 한 방안이 기존에 있었던 개발자들을 너무 남성 중심이니까 여성이라던가 다양하게 참여를 시킨다면 개발 과정이라던가 설계 과정에서부터 성별 차별 논란이라던가 이런 걸 좀 줄일 수 있겠다는 대안이 나왔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루다 2.0을 당시에 개발했던 회사에서 선보일 예정이고 그래서 비공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력이라던가 예산을 많이 투입했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인력 문제에 있어서 여성 인력을 예전보다 늘리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조언을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현장에 얼만큼 지금 있느냐 자체도 또 모르기 때문에 자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시대에서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윤리의 문제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개발을 하는 분야라든지 기술을 다루는 인간들의 그 어떤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하는 지금 얘기도 해 주셔서 두 분은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들여다보고 계신지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 이루다 챗봇이 문제가 되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IT 업계에서 여성 개발자들이 너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도도 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여성 개발자, 남성 개발자의 문제라기보다는 개발자 자체의 다양성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양성이라는 거는 성별, 남성, 여성의 그런 다양성 부족도 있겠지만 성소수자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소양에 대한 그런 다양성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제가 대기업에 있는 개발자분들이랑 스타트업에 있는 개발자분들에게 실제로 물어봤어요. 이제 여성 개발자의 비율이 정말 이렇게 적냐라고 하니까 정말 적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그런 스타트업이나 그 대기업 IT 기업에서 가면 이제
밑단에서 프론트단에서 이제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알고리즘이라든지 더 큰 것을 것을 하는 백단에서 하는 개발자들이 있는데 실제로 리더 회의를 하면 그 리더 회의에서는 여성 개발자들이 정말 적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여성 개발자의 수는 늘었는데 아직까지도 임원이라든지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는 여성 개발자들의 수는 굉장히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에서 왜 그럴 거냐고 생각을 하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사실 이 개발이라는 부분이 일반 다른 타 산업 보다 어떤 경력 단절이 있었을 때 다시 복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산후조리를 하면서 논문을 읽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기술 발전이 너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쉬면 그만큼 업무를 따라가지 못하고 뒤따라가지 못하고 그러면은 그런 공포심 때문에 또 복귀를 하지 못하고 복귀를 하더라도 새로운 프로젝트나 진짜 이 회사에서 주체적으로 뭐 나아갈 수 있는 프로젝트에는 배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여성 남성 비율을 꼭 맞춰야 된다 이런 논의가 아니라 그런 여성 개발자들이 현업에 복귀를 했을 때 겪는 어려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또 보완할 것인가 보완을 해야 되고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워낙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자, 그렇다면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어떤 조직이든 특정 성별이든 특정 나이대가 너무 많으면 그 집단의 생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성별적인 측면에서 봤더니 너무 적다. 예를 들면은 여가부가 평가를 한번 했더니 인공지능 사업 추진하는 기업 중에서요.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여성 비율 아까 말씀하신 전문 인력 여기 해당한 거죠. 19.1%고 19.1%. 인공지능 사업 추진 기업 대표자 여성 비율은 3.1%라고 하니까 일단은 뭐 더 다양해지면 좋겠지만 성별이라도 좀 맞춰서 너무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이라도 우리가 좀 바꿔보자라는 취지에서 아마 여러 가지 권고사항이 나왔던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제가 워낙 문화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현상에 관심 있어 봤는데 저의 팬심을 사로잡은 이 팽수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팽수는 팽수일 뿐 성별을 규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팽수가 어떤 날은 되게 귀여운 드레스를 입고 나오고 어떤 때는 또 남자들이 입는 바지 저고리 한복을 입고요. 어떤 경우에는 또 굉장히 예쁜 보통 이제 여성들이 쓰는 모자도 쓰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잘 보면서 어쩌면 시대가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굳이 이루다를 20대 젊은 여성으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0대 여성 이루다가 등장하면서 이루다의 답변도 논란이 됐었지만 이루다를 활용해서 대화를 거는 사람들이 심지어 인공지능 챗봇도 성희롱한다라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가해자이자 피해자. 그랬죠.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부터도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또 뭐 이루다가 아니라 이루남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고민을 처음부터 반영이 됐다면 이런 논란이 좀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네요. 그런 차원에서 다양성이 보장된다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의견을 좀 덧붙여서 저는 이 AI 인공지능이라든지 어떤 IT 기반의 어떤 솔루션을 개발을 할 때 좀 두 가지 측면의 윤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개발자 측면에서 윤리가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윤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개발자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에도 윤리가 있잖아요. 차별을 금지하고 뭐 어떤 인간을 존중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윤리를 준수를 해야 이런 논란이 안 생기는 것이고요. 또 이용자들도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이미 이용자들이 이용한 그런 언어라든지 작업물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심겨서 이게 발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용자도 윤리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이용을 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공지능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야 되겠군요. 자, 오늘 뉴스픽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조으론 변호사, 전혜연 교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